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들어와서 시장의 분위기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막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5월에 워낙에 4월과 5월까지 마찬가지였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시장을 봤다 보니까 6월에는 조금씩 숨 고르면서 천천히 쉬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여전히 빛나는 건 AI 섹터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담아서 오늘도 흥미로운 내용들 한번 찾아봤거든요.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간밤의 뉴욕 증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조금 더 좋았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역시 빛나고 있는 종목들은 AI 쪽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S&P 500 0.01%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 외부터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행히도 AI 하드웨어 쪽에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AI 섹터의 어떤 주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테슬라는 우려했던 그대로입니다. 뭐 역겹다,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야, 이거 트럼프 긁으면 안 될 텐데 라고 걱정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가가 3.5% 빠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뭐 전기차 몇 대 더 팔았다 덜 팔았다 이걸로 요즘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언제 출시할 것이냐, 뭐 AI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그 역겹다라는 표현이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역시나 관세입니다. 뭐 관세는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에 철강 관세가 50%로 올라갔죠. 이것도 혹시 좀 기다리면 빼주려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50%로 늘어났고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순으로 이게 SK가 아마 사우스코리아겠죠. 대한민국 순으로 이렇게 철강에 대한 수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캐나다는 이제 바로 대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최근에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캐나다와 유럽은 바로 이렇게 추가 관세가 나오면 강경 대응하려는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결국 이 관세와 관련된 줄다리기는 그냥 뭐 매일 이렇게 나오는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야기도 뭐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진핑 주석을 좋아한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치만 그는 매우 터프하고 매우 거래하기 힘든 사람이다 라는 얘기. 나는 널 좋아해. 그치만 나는 널 싫어해. 뭔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도 뭐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통화를 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미지수라고 봐서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냥 뭐 아쉬운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관세 쪽에서는 이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뭐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바이든 때 그 왜 오랜만이죠. 러트닉이라는 이름. 러트닉이라는 이름이 일단 전면에 나오면 뭔가 또 하나 나오는구나. 악재가 등장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든 때 있었던 이 보조금 제도를 또 손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TSMC가 거기 공장 짓는다고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번에 받는 것 때문에 덕분에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하방을 지지해주는 힘이 됐었는데 또 손본다고 하니까 보조금을 앞으로 뭐 나눠서 주던 거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또 뭔가 그런 게 나오겠죠. 마치 2차 전지 보조금 막 계속 자른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어떤 악재성 재료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주는 아시는 것처럼 고용 주간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어제도 하나 나왔었고요. 잡스, 그러니까 졸트 보고서 나왔었고 오늘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37K니까 37,000 건이죠. 시장에서는 이 3배 이상, 11만 건 이상을 기대했는데 37,000건이 나오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건 민간에서 지금 사람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추가로 뽑지 않고 있다는 뜻이 돼요.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가 또 맞은 거거든요.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서 보험성으로 빨리 금리 인하를 해줘야 미국이 경기 침체에 안 들어가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서 또 이렇게 됐다. ADP 넘버 봐라. too late. 너무 늦은 파월이 또 이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핑계를 대버렸는데 지금은 트럼프 말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죠. 만약에 진작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기업들이 고용을 좀 더 늘렸을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해 주니까 시장에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관세, 물가 이런 거 핑계 대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 물론 그 문제를 만든 건 트럼프지만 어쨌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ADP 민간 고용으로 인해서. 그런데다가 맥쿼리에서도 이거 연준이 앞으로 아마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ADP 민간 고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트럼프가 뭔가 구실을 삼을 수 있는 숫자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시장 곳곳에서 이런 예민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심지어 이번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기가 디클라인, 하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 프레셔 압박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일관했던 연준이 이번에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좀 했어요. 그러면 ADP 민간 고용이 저렇게 낮게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덕분에 4.3%까지 내려왔어요. 관세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대로 막 철강 관세 50% 늘어나고 반도체 만지작거리고 이러니까 시장이 압박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요거 보면서 경기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 빨라지겠네. 연준도 이렇게 얘기하네. 맥쿼리도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하방은 지켜주겠구나. 라고 해서 오늘의 S&P 500의 보합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예산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예 강경하게 debt limit, 그러니까 부채 한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미국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너무 달러 찍어내고 부채 찍어내서 이걸로 막 갔더니 시장이 완전히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 부채 한도라는 걸 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매번 정부가 멈춰요. 이 부채 한도를 더 늘려야만 미국이 빚을 더 내서 그다음에 이렇게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한도를 정해버리니까 그걸 계속 늘리지 않고는 정부가 계속 셧다운이 걸리는 거죠. 예산안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감세안을 내면서 아예 그 부채 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2008년의 기억 굉장히 PTSD로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미국의 시스템을 믿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걸 없애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반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조 4천억 달러가 빚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해요. 미국의 빚이.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냥 달러 찍어내면 되고 부채 한도 늘리면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우리가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현실성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3대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다 강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라고 하는 그 위협도
진짜 뭐 작지 않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래 빚 내면 돼. 그냥 찍어내면 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계속 공화당 의원들이 나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반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하원을 올라오기도 힘들었지만 상원을 통과하기도 지금 녹록치 않은 구간이어서 6월 내내 이 얘기는 지속될 것 같은데 뭐 어제도 했던 얘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야, 이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보시면 킬 더 빌, 이 빌을 아예 죽여라 라고 하면서 옛날에 여러분들 진짜 옛날 영화인데 다 기억하시죠? 킬빌.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부채 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역겹다, 혐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 빌을 아예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의 관계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종목 얘기를 하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 맵 한번 보시죠. 일단은 그린라이트와 레드라이트가 곳곳에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타가 오늘 좀 빛났어요. 어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원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전력을 좀 20년치를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이렇게 3.5% 급락을 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메타를 비롯해서 구글, 아마존 다 올랐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NXP,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쪽이 다 괜찮았습니다. AI는 순항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AI에 특별히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엔비디아 괜찮았고 이번 주에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AI를 사랑하고 첨단 기술을 사랑하는 레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IVES라는 ETF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들어가고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는데 이 외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사운드하운드 AI 저 종목이 아마 엔비디아가 투자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데 뭐 코어웨이브만큼 같이 따라가지는 않고요. 그래도 계속 많이들 주목하시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또 사이버 아크 요건 또 보안주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주도주의 품격이라고 쓴 건 그만큼 주도 섹터는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끌고 갑니다. 중소형주들을. 그런 흐름이 AI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에서 5월 판매량이 줄었대요. 그런데다가 중국에서도 한 15%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3.5% 급락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러면 도대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에 대해서 악시오스라는 채널에서 4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법안 안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계속 빚내고 감세해 준다는데 내가 하는 그 사업만 줄여버리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그런데다가 백악관의 본인은 더 오래 있고 싶었대요. 근데 거기서 무급 자문직조차도 연장을 그 내부적인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거부했는지 내부적인 인원들이 거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이거 연장 안 돼.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 법이야 그거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기분이 나빴다고 하고요. 세 번째, 연방항공청에 그러니까 머스크가 정부에 들어간 이유가 본인의 어떤 일들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규제 풀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마치 트럼프가 계속 일가들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비트코인 사듯이 근데 스타링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걸로는 우리가 충당할 수가 없어. 너 아직 못 믿겠어 라고 했던 것도 긁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였나요? 제 기억으로 이거 약간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트럼프의 머스크 지우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머스크의 측근인 아이작맨이라는 사람을 나사 국장으로 추천을 했다가 이 사람을 아예 탈락시켰습니다. 백악관 내에서 이것도 반응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백악관의 인사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아예 그냥 뭐 이거 봐라. 결국 너는 안 된다. 이 내 세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4가지가 쌓이면서 역겹다라는 반응이 바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를 떠나면서 굉장히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에게 감사한다라고 했던 걸 갑자기 또 리트윗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트윗을 갑자기 리트윗을 한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인지 너 조심해라인지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애플인데요. 애플이 또 보유라는 투자 의견을 받게 됐어요. 진짜 이례적인 일이죠. 애플이 그 기세등등했던 애플이 투자 의견 홀드까지 내려갔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리던뿐만이 아니라 카운터포인트에서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애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죠. 삼성전자까지 다 같이 묶어서 지금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가 나왔으니까 애플의 앞길이 여전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4월이랑 5월에 너무 스펙타클한 증시를 봤나 봐요. 6월은 살짝 좀 뭔가 좀 숨고르기 하니까 좀 재미없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약간 진이 빠졌다고 하나 그런가 할까? 봐요. 네, 그런 네. 느낌인데 저는 이제 김장감 다시 또 텐션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분위기는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ADP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이 사실 뭐 쇼크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예, 전달에 한 3만 7천, 아주 6만 2천 건이었는데 반토막 났어요. 3만 7천 건 나올 정도로 반토막이었고 시장에서는 그때 11만 건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고 크게 봤는데 이 정도면 2023년이 한 2년 만에 거의 최저치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ISM 서비스업 PMI도 49.9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예, 50 밑으로 또 떨어지면서 이러면 경기 그 축소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감에다가 연준 베이지북까지 이제 어제 조금 뭐랄까 좀 뭐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경제 활동이 감소한 곳이 6곳, 변화가 없는 곳이 3곳, 그다음에 소폭 증가한 곳이 3곳이다. 그러면서 관세에 대한 언급이 122차례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시 또 시장이 조금 며칠 탄력을 받았지만은 다시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번 주 중국 그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통화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반도체하고 AI 종목들은 그래도 그 와중에 또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차트상으로 보면 다시 또 S&P 500이 6,000선에 거의 접근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나스닥 차트도 19,000선을 다시 또 이제 회복하고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다시 또 지난번에도 똑같이 뭐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나서 또 주가가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다시 또 지속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악화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하려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준이 사실 그동안 핑계가 많았어요. 그렇죠.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금리를 못 내리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를 안 내리는 것이냐,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이냐, 그렇죠. 예, 요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금리 인하를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안 좋아진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파월 연준의장은 뭐 대답은 없었어요. 아무런 대답은 없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빨라진다라기보다는 아마 9월 달하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한 11월 달로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판단하면서 오늘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되게 가파르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채금리 또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잘못하면 또 국채금리 또 역전상 장단기금 역전상이 또 나올까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를 지금 파월 의장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내리는 건지 못 내리는 건지. 못 내리는 것은 만약에 이 유동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같이 높은 유동성 통화 공급량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뭐랄까 효과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본이 뭐 거의 한 20년 동안 예. 유동성 함정에 휘달렸거든요. 그거에 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파월의장이 못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좀 명확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파월의장이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파월에게 이제 공이 넘어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이랑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 정상들과도 이제 관세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간단히 해 보자면. 아까 또 얘기해 주셨지만 뭐 통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간밤에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시진핑 주석이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다른 나라들한테 수율까지 가져와라라고 네. 최종안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뭐 전반적인 관세 협상이라든지 대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가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생각대로 안 네. 된다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푸틴 그다음에 시진핑 자기가 이렇게 빅맨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항상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빅맨들과 협상에서 지금 성과가 부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제 같은 경우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결국 통화를 했는데 뭐 아무런 성과 없이 또 통화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 컨트롤하기가 저희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자꾸 히토리 얘기하면서 뭐랄까 이거 왜 규제 안 푸냐, 제네바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보면 3주 전에 트럼프 행정부도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양국이 지금 서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졌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은 양국 정상이 이제 풀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자기가 풀어보겠다. 네, 이런 걸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4일까지 최선의 안을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관세 드라이브가 계속 진척이 없으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이번엔 USTR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전면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협상 상대국의 미국산 공산물 및 농산물 구매에 관한 관세 및 쿼터 제한,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해소, 디지털 무역 및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요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상을 지금 EU라든지 일본, 베트남, 인도를 주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는 뭐 거의 타결됐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은 EU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디지털 무역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EU하고 지금 부딪혀 놓은 게 무역 중에서 이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지금 협상이 되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EU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적자 폭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큰 빅테크들은 없는데 수요는 많잖아요. 그게 다 수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EU 입장에서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미 애플하고 지금 메타에다가 거의 7억 달러인가요? 7억 유로인가요? 이미 벌금 페널티까지 지금 다 부과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거기다 지금 관세 협상으로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하고 지금 맞물려 갖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USTR 같은 경우라든지 또 트럼프 행정 같은 경우가 계속 진척이 없으니까 아마 EU에 대한 타겟으로 이것을 또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트럼프 마음대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왜 지난번에 베센트 장관이 그 스위스 가서 중국이랑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만들어 놨을 때도 기억을 해보면 그 전에 막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뭐 누가 전화를 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나는 안 했는데 이러다가 결국엔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게 어쨌든 통화하자라는 메시지로 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얘기가 관세 쪽에서 들려오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이 예산안 이야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하원도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상원도 제가 보기엔 뭐 공화당의 강경파라고 하나요? 쉽게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뭐 6월 잘못하다간 이거 또 연장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일단 23일 날 하원에서 통과할 때 한 표 차이로 사실 통과를 했어요. 가까스로. 찬성 215표였고 반대가 214표였는데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공화당 의원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를 감당이 안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같이 갖고 와라. 그러면 지금 크게 지금 반발했어요. 거기다 대고 지금 외부에서도 지금 그 의회 예산 심사국이죠. CBO가 10년 내 3조 5천억 달러의 적자 누적이 더 생길 수 있다. 현재까지 그 적자가 이제 누적 적자가 한 36조 달러가 정도 돼 있는데 잘못하면 10년 내에 3조 5천억 되면 10%가 더 늘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도 일단은 도지 떠난 다음에 역겨운 감세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갑자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레이 달리오까지 지금 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하더라고요. 3년 내 미 경제 심장이 마비가 될 수 있다. 뭐 아주 섬뜩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0년 내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135%까지 올라가겠다. 무디스가 지난번에 신유도 감등을 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원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금 외부적인 판단이라든지 의회 그 예산 심사국 의견까지 지금 다 반영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안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럼 예산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이 그냥 하원같이 그냥 밀어붙이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상원에서는 저쪽 이쪽 어디죠? 그 공화당 쪽이 5표인가 6표 정도 이 정도 돼 있는데 지금 반발하는 의원이 한 5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예, 딱 지금 애매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좀 수정안을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번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물러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느껴지는 게 뭐 이렇게 장 내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장 외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 둘은 분명히 6개월 전만 해도 그렇죠. 너무너무 친한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뭐 토사구팽하는 데는 뭐 6개월이면 충분하죠. 야, 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단어를 또 들으니까 또 좀 그러네요. 네, 제가 작년에 아마 도지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간다고 했을 때 혹시 토사구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한번 잠깐 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죠. 토사구팽이 아니었던 적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1기 때 계셨던 분들 뭐 2기 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전에는 도지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 어떤 갈등 관계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게 사실 주가에 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5월달 판매량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XAI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사실 규제를 하나도 풀지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자기가 자기 사업 쪽에서는 사실 혼자 다 짐을 껴안고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다 지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기 헬리콥터도 지금 뭐 진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또 여론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미 우버하고 웨이모가 하고 있다. 조금 오버한다라고 생각하는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 헬리콥터도 웨이모하고 우버가 지금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지금 자율주행 드론을 지금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근데 지금 진출하면 또 늦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트럼프 도지에 들어갔기 때문이었고 결국에는 테슬라가 뭐 전기차 잘 팔아서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들릴 때마다 또 밸류에이션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밖에서 보면 흥미롭지만 또 안에서 보면 또 약간 걱정되고 긴장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진짜 날았지 않습니까? 간만에 일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뭐 3% 가까이 급등하는 폭등하는 모습이 일어났었는데 일단은 뭐 축포라고 봐야겠죠. 네, 환영 축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새 정부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선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사실 어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까지도 크게 들어왔어요. 1조 원이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월가 같은 경우는 주요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승리를 예상했다.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도 국회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충분히 지금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랑 비슷한 케이스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 30조 추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 쪽에서 좀 보는 것은 지금 뭐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기존 정부와는 좀 틀리게 되게 효과적으로 아주 빨리 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다음에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재정 확대 정책 30조 추경 당연히 지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통화 완화 정책도 이제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한국은행에. 그래서 기준금리 연말까지 2%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도 지금 여기에 추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 산업 지원 정책을 크게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개발 정책만 내줬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성장 정책을 내줬거든요. 산업 성장을 줬거든요. 뭐 봐보시면 신성장 산업에 100조 투자.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친환경 정책, AI 헬스케어, 중국에 대한 어떤 뭐 균형적인 외교,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 이렇게까지 본다면 저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시작이 재정 확대 정책에다가 통화 완화 정책 거기다가 적극적인 성장 위주의 산업 지원 정책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저는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말까지 일단 코스피 3천 보는 건 저는 뭐 충분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5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5천이요? 예. 얼마? 근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5천. 뭐 일단 뭐 5년이잖아요. 5년 안에 5천 가요? 그렇죠. 저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지금 뭐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지금 예. 국가 부채 뭐 GDP 대비해서 4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작년에 100조 정도 적자가 났지만은 중요한 것은 국내 GDP가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의 재정이라는 부분이 예산이라는 것들이 GDP에 맞춰서 더 커져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재정을 충분히 늘린다.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 일본 뭐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통화 완화 정책 두 개 합치면 결국 소비 확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내수가.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 지원 정책이 물론 이제 상대방 후보는 계속 이제 뭐 개발 산업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뭐 도시 지하철, 뭐 SRT, 뭐 계속 이런 거만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다니면서 딱 얘기한 거 보시면은 목포에 가면은 무슨 클러스터, 청주에 가면 뭐 바이오 클러스터, 막 이런 식으로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줬고 AI가 지금 우리 가장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 정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까지 뭐 반도체, 자율주행, 로보틱스, 풍력, 2차 전지, 그렇죠? 뭐 AI, 뭐 다 플랫폼까지 저희가 뭐 주도주가 바뀌면서 아마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갖고자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인데 2030년까지 코스피 5천 가는지 한번 이완수 대표와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